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에는 26회차 경기죠. 그 J리그 6경기 그리고 MLS 8경기인데요. 저희는 지난 25회차 2월회차였는데 뭐 2개 틀리면서 J리그 하나, MLS에서 하나씩 틀리면서 3등에 그쳤습니다. 이번 회차도 바로 그 목요일날 오전 MLS 끝나자마자 바로 분석을 들어갔고요. 지금부터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MLS 그 캔자시티와 LAFC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캔자시티 공격적인 운영으로 다득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최근 그 대표 차출로 필요했던 그 멕시코 대표 폴리도를 교체 멤버로 하면서 휴식을 줬죠. 네, 폴리도가 빠져도 전반에 헝가리 출신의 그 잘로이가 버티고 있었어요. 잘로이가 박스 안에서 그 영리한 움직임, 간결한 슈팅으로 멀티골 터뜨렸습니다. 잘로이 최근 컨디션 굉장히 좋죠. 최근 6경기에서 4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에르난데스도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서 잘로이 골을 어시스트하고 또 잘로이가 내준 공을 오른발로 자기가 또 직접 득점하기도 했어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부시오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죠. 오른쪽 측면 수비수 린지의 공격적인 오버래핑도 이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리도도 후반 교체 출전해서 골은 없었는데 대표 선수다운 그런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컨디션 점검도 했습니다. 원정팀 LAFC입니다. 카를로스 벨라가 드디어 시즌 첫 골 터뜨렸어요. 팀의 2대0 완승을 이끌었죠. 지난 2019 시즌에 31경기에서 34골, 10도움, 이 팀 1위로 이끌고 리그 MVP까지 차지했었죠. 이 선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우리 한국을 상대로도 득점했던 아주 능력 있는 공격수예요.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었고 올 시즌 부상에서 회복해서 서서히 폼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댈러스를 상대로 아투스타의 전진 패스를 감각적인 트래핑 후에 발리슛으로 골로 연결시켰는데요. 이 외에도 프리킥 상황에서 골대를 강타하는 등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LAFC는 후반에도 벨라의 공격에 불을 뿜으면서 계속 몰아붙였는데 댈러스의 골키퍼 선방이 아니었으면 이 벨라가 해트트릭도 가능했을 정도예요. 측면에서 또 측면 돌파도 선보이면서 블레싱의 골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문환 선수도 MLS 진출 후에 선발 풀타임 경기를 처음으로 소화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거의 풀백이 아니라 윙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적인 장기를 많이 발휘했죠. 무릴로와 세고에러가 버티고 있는 센터백 조합도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캔자시티는 올 시즌 현재 MLS에서 가장 공격적인 팀이에요. 헝가리 출신의 잘로이 그리고 멕시코 출신의 폴리도 이 투톱이 아주 굉장히 화끈한 공격 스타일의 축구를 선호하고 있죠. LAFC는 그동안 공격력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지난 라운드에서 MVP 출신 벨라가 시즌 첫 골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김문환도 오른쪽 측면 수비로 나서서 윙에 가까울 정도의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보여줬죠. 캔자시티가 공격진의 면면이 더 화려하지만 벨라의 폼이 살아난 만큼 이 LAFC의 공격력 무시할 수가 없죠.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벨라와 로시가 활약하면서 LAFC가 5대1로 승리했었어요. 이 경기 서로 치열한 난타전 펼치면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캔자시티의 승 혹은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카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시카고는 지난 주중 신시내티와의 꼴찌 싸움에서 패하면서 최하위 14위로 내려앉았어요. 상대적으로 올 시즌 전력이 약한 시카고지만 홈에서 신시내티 상대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상대 신시내티 역시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서로 슈팅을 19개씩이나 주고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력이 약한 팀들이다 보니까 한 골밖에 나오질 않았죠. 시카고는 마무리 슈팅 정확도 부족으로 19개 슈팅 중에서 골문을 향한 유효슛이 2개밖에 안 됐어요. 골문을 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후반 초반에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슈팅이 골대 맞고 들어가면서 이 실점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죠.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후반 중반 최전방에 서고 있는 베릭이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도 골방을 못 열었어요. 공격진의 부진이 심각하죠. 지난 시즌 이 베릭 지난 시즌엔 11골을 그래도 터뜨렸었는데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직은 골게터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입니다. 지난 라운드 콜럼버스 상대로 어려운 경기 펼쳤는데 잘 이겨내면서 1대0으로 승리했죠. 부상과 코파 아메리카 차출로 미드필더진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드필드에서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최전방의 파커와 버크 이 트윈타워한테 제대로 된 슈팅 찬스가 안 만들어져요.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을 몬테리오가 논스톱 슈팅으로 결승골 만들어내면서 간신히 승리한 거죠. 파커와 버크 투톱의 트윈타워는 확실히 제공권, 박스 안에서 몸싸움 이런 장점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측면 크로스가 제대로 넘어오지가 않고 있어요. 포백 수비 라인은 조직력이 좋아서 리그 전체에서 최소 실점 3위죠. 7실점밖에 안 돼요.
최하위로 내려앉은 시카고죠. 올 시즌 앞두고 리빌딩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부진이 예상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최전방 베르기의 부진으로 리그 최소 득점팀이에요. 9경기에서 다 4골이에요. 4골. 반면 필라델피아는 지난 시즌 동부 1위 팀답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 행진이죠. 지금 미드필드진의 부상과 차출로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하긴 했는데 최전방의 그 트윈타워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만 잘 올라온다면 시카고의 허술한 수비 상대로 충분히 득점하며 이겨낼 거예요. 이 경기 시카고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솔트레이크와 휴스턴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솔트레이크. 최근 3연속 무승부를 거둔 후에 밴쿠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지난 라운드에서는 강호 시애틀한테 패하고 말았죠. 공격형 미드필더 크렐리아치의 감각적인 전진 패스가 뛰어나고 득점력도 돋보여요. 전체적으로 이 선수 축구 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주기도 하고 측면으로 공간이 벌어지면은 본인이 중앙에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골을 사냥하기도 하죠.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올 시즌 8경기에서 벌써 5골이에요. 주로 미드필더로 나서지만 최전방으로 기용되기도 하고 이 선수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루빈이 영입되면서 크렐레치아가 미드필드 플레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멤버가 구성된 것도 이거 솔트레이크한테 굉장히 호재예요. 크렐레치아 루빈 공격 라인이 굉장히 위력적이고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도 안정적인 팀 전력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이 최근 실점이 많아지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죠.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10골이나 돼요.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역습 위주의 전술을 펼치는데도 실점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나마 위하는 것은 역습 전개가 그나마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난 라운드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골문 앞에서 피컷이 헤딩골을 터뜨렸고 파셔가 박스 언저리에서 감각적인 가마차기로 전반에만 2대0으로 앞서갔죠. 이게 후반 상대의 빠른 역습 패턴에 실점하고 경기 종료 직전에 상대 측면 크로스,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헤딩 실점하면서 승리를 놓치고 또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홈에서 우세한 경기 펼치고도 이게 막판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승리를 놓쳤는데 이게 최근 휴스턴 경기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이에요. 피컷을 앞세운 역습의 속도감은 확실히 위협적인 장점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솔트레이크가 좀 앞서 있죠. 미드필드 플레이에 전념하는 그 크렐리아체의 수준 높은 경기 운영이 돋보여요. 최전방 루빈과의 호흡도 좋죠. 휴스턴은 수비적인 경기 운영 펼치지만 최근 실점이 많아지면서 승점을 생각보다 많이 못 가져갔습니다. 피컷을 앞세운 빠른 역습과 중앙에서 우르티 마무리 능력은 뛰어나긴 한데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부족하죠. 미드필드 플레이가 앞서는 솔트레이크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휴스턴이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거두면서 버텨내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높습니다. 솔트레이크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내슈빌과 몬트리올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내슈빌. 지난 라운드 토론토 상대로 아주 난타전 끝에 승리했죠.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이런 불운이 있어가지고 자칫 하위권 토론토에게 잡힐 뻔했어요. 경기 초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토론토 공격에 고전하더니 결국 측면 공간을 허용하면서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죠. 지금 세트백들의 세트피스 공격 가담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반에 존 메어가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렸죠. 후반 종반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면서 이거 정말 무너지나 했는데 교체 투입된 그 미드필더 하켄슨이 그 후반 막판에 2골을 몰아치며 승리했죠. 그 무크타르는 최전방에서 공격수 역할부터 이선으로 내려오면서 볼배그, 그다음에 세트피스, 킥, 전담 다재다능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 로비치와 왼쪽 미드필더 릴의 공격 전개도 좋았어요. 왼쪽 라인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원정팀 몬트리올입니다. 3백 중심의 수비 조직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 캐나다 국가대표 미드필더의 사무엘 피에트가 이 수비 앞쪽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죠. 중원에서는 완야마가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공수 밸런스를 잘 잡아주면서 경기 운영하고 미국의 어린 그 미하일로비치가 공격 전개를 책임지면서 미드필드를 구성하고 있죠. 대체로 수비적인 부분은 밸런스가 잡혀 있지만 공격력이 문제예요. 그 195cm 장신 공격수 존슨 이 선수가 울산에서 뛰었었죠. 비온 존슨 9경기에 출전해서 단 2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5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면서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 그 유망주 토예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최근 경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라운드 바송이 전반 퇴장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미하일로비치는 기량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슈팅력 그리고 경기 감각, 축구 지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전력이 엇비슷한 두 팀인데 지금 분위기는 내슈빌 쪽이 우세하죠. 수비적인 부분도 안정됐고 최전방 마무리 능력이 부족이 아쉬웠는데 무크타르가 전방 배치되면서 해결됐어요. 몬트리올은 3백 중심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데 공격 전개가 굉장히 아쉽죠. 미하일로빅 중심의 공격 전개를 펼치고 미하일로빅 개인 기량도 출중한데 이게 아직 공격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호흡을 맞춰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 시즌 현재 레시비 홈경기에서 무패 행진이에요. 이번 경기 역시 다재다능 멀티툴 무크타로 앞세운 내슈빌이 잡아낼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내슈빌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애틀과 밴쿠버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시애틀. 최전방 리다지의 득점력이 폭발적이죠. 박스 안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리다지는 최근 2경기 연속골, 올 시즌 10경기에서 벌써 8골이에요.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롤단도 지난 경기 골맛을 봤죠. 상대에 따라서 3백과 4백을 혼용하면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경기에서 단 5실점으로 철벽이에요. 최근 2경기 연속 1실점하긴 했는데 모두 페널티킥 실점이었어요. 노련한 미드필더 주앙 팔로의 경기력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올 시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가장 안정적인 팀이죠. 올 시즌 홈에서는 패배 없이 4승 2무, 실점도 단 2골 20점밖에 안 됩니다. 원정팀 밴쿠버입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역수비주의 경기를 펼치려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비진의 기량이 떨어져요. 제공권은 좋은데 스피드의 약점이죠. 특히 측면 수비도 좀 허술해서 잘 무너지고 있죠. 크리피 골키퍼가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허술한 수비력에 비해서 최후방에서 자신의 슈퍼세이브로 버텨주고 있죠. 브라이언 화이트는 최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득점력도 저조합니다. 대신 좌우 측면에 다존과 카이세도는 역습시 확실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죠. 미드필드진의 기량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밴쿠버 이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위협적이에요. 센터백들의 공격 가담이 제공권도 좋고 이 박스 안에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전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경기죠. 최근 맞대결 전적 역시 시애틀이 4연승 거두고 있고 시애틀 홈에서는 밴쿠버 상대로 6연승 중입니다. 밴쿠버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세트피스 상황밖에 없어 보입니다. 리다지의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고 수비 밸런스도 완벽에 가까운 시애틀이죠. 밴쿠버가 시애틀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기 시애틀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산호세와 LA 갤럭시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산호세. 시즌 초 댈러스, DC 유나이티드, 솔트레이크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했는데 이후 4연패 수렁에 빠졌죠. 신생팀 오스틴 상대로 1무 거둔 후 올랜도에게 지난 라운드 5실점하며 무너졌어요. 최근 5경기 승리가 없죠. 수비 진영이 처참히 무너진 경기였죠. 경기 시작과 함께 센터백 정워스가 박스 안에서 그 상대 돌파 저지하려다가 페널티킥 내주면서 실점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수비 선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상대 미드필드 싸움에서 완벽히 패하면서 중원에서 압박이 전혀 안 됐어요. 이른 실점 후 선수들이 멘탈이 흔들렸는지 이거 연이어 실점하면서 수비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며 무너졌죠. 최근 5경기 1무 4패 11실점, 골은 단 한 골밖에 안 돼요. 올 시즌 앞두고 영입하면 기대했던 에스피노자, 로페즈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에 현재 못 미치고 있습니다. 38살의 노장 공격수 우돌로스키가 아직도 주전으로 활약할 정도니까요. 원정팀 LA 갤럭시입니다. 최전방에 빅리그 출신 공격수 치차리토가 버티고 있죠. 올 시즌 9경기에서 벌써 8골이나 터뜨리고 있어요. 치차리토 뒤에는 카브랄, 알바레즈, 마스케스 등 다양한 공격 재능을 가진 미드필더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후방에서는 또 노련한 도스 산토스가 수비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죠. 치차리토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서 리그 3위에 올라있지만 불안한 점이 있기도 해요. 치차리토 외에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팀 득점의 60% 가까이를 치차리토 혼자 해결하고 있죠. 포백 수비라인은 시즌 초 3경기에서 7실점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산토스의 노련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실점이 줄어들고 있죠. 다만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제공권에서 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이를 앞세운 올랜도에게 혼쭐났던 산호세가 이번에는 치차리토를 앞세운 LA 갤럭시를 상대해야 되죠. 산호세 수비수들의 기량보다는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리며 중원에서 압박하지 못하자 상대의 공격 전개가 너무 쉽게 되는 그런 경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서부터 밀려나니까 수비가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 팀 컬러 자체가 공격 성향이 짙어가지고 또 라인을 많이 올려요. 전방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니까 득점은 못하고 수비 뒷공간은 열려있고 중원은 상대에게 풀려있고 아주 어려운 경기들을 펼치고 있죠.
이선 자원들이 화려하고 치차르트의 마무리 능력이 확실한 LA 갤럭시 상대로 산호세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올 시즌 앞선 맞대결에서도 LA 갤럭시가 산호세 자책골로 승리했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LA 갤럭시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산호세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포틀랜드. 최근 주전 공격수의 차출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죠. 5경기에서 9골, 나쁘지 않은 공격력입니다. 그러면서 5위, 상위권에 머물러 있죠. 수비 진영에서 볼 처리 미숙으로 또 실점을 허용했어요. 지난 라운드에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실점했고 또 박스 언저리 슈팅 허용으로 추가 실점하면서 전반에 끌려갔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포틀랜드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5백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도 이렇게 또 2실점이나 허용했어요. 후반 그 에스플리라가 빠른 역습 전개하면서 추격골 터뜨렸고 유망주 제레미가 경기 종료 직전 헤딩으로 시즌 첫 골 극적으로 동점 마무리를 지었죠. 에스플리라는 왼쪽 측면에서 위력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최근 2경기 연속골이죠. 이 제레미 역시 지난 19시즌에 11골이나 터뜨렸던 잠재력이 있었던 공격수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온 은우가 3경기 만에 리그에 완벽히 적응하며 데뷔골 터뜨려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레이노스는 투톱 위치로 나서 은우와 함께 투톱 위치로 나서긴 했는데 조금 더 내려와서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그렇게 활동하며 경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반 왼쪽 측면 미드필더 프렉펜이 박스한 혼전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했고 프렉펜의 코너킥을 은우가 타점 높은 헤딩골로 연결하면서 2대0 완승 거뒀죠. 컵백 수비 라인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데 순간적으로 공격 가담하는 상대의 그 후방 선수들을 놓치면서 조금 위험한 슈팅들을 내주긴 해요. 레이노스와 경기 운영을 하고 은우가 확실히 최전방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적인 부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유로에 출전 중인 그레거스가 복귀할 시 미드필드진이 더 안정되면서 경기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주축 선수들의 차출로 전력 누수가 있죠. 포틀랜드는 주전 공격수 모라, 미네소타는 중앙 미드필더 그레구스의 차출이죠. 포틀랜드는 측면 자원들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모라의 공백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고 미네소타는 레이노스가 경기 운영을 잘 풀어주면서 미드필더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네소타는 리강 출신 은우가 MLS 3경기 만에 골맛 보면서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공격력이 문제였는데 서서히 살아나고 있죠. 시즌 개막과 함께 초반에 3연패로 부진했는데 서서히 제 경기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결과 역시 미네소타가 우세했죠. 이번 경기 포틀랜드가 홈에서 버텨내면서 비기거나 패할 것 같네요. 포틀랜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J리그 요코하마 FC와 시미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요코하마 공격적 3백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도쿄전에서 승리는 못 챙겼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미드필드진이 확실한 고베를 상대로는 벅찼어요. 5골이나 내주면 5대0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이건 뭐 전술적 대응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너무 컸죠. 특히 고베의 외국인 미드필더 그 샘퍼와 이니에스타를 막아내기에 요코하마 FC가 무리였어요. 결국 일본 대표팀 공격수 후라시에게 헤트트릭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죠. 왼쪽 측면 미드필더 타카기와 왼쪽 센터백 타키타가 버티고 있는 왼쪽 라인의 공격 전개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의 빠른 패스 전개를 전혀 대응하지 못한 수비 라인의 문제점은 심각한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50실점이나 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시미즈입니다. 브라질 공격수 티아고의 매서운 골감각을 앞서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시미즈죠. 지난 라운드 샌다이 원정 역시 경기 초반부터 티아고 중심의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는데 상대에게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디자르의 활약으로 티아고가 경기 종료 직전에 결승골 터뜨리면서 승리했죠. 티아고, 스즈키, 디자로, 카리노스 이런 공격적인 조합은 좋은데 수비 진영에서 패스미스와 박스 안에서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19살의 어린 공격수 스즈키는 J리그 45경기 만에 첫 골을 신고했죠. 이 선수 골 외에도 강한 전방 압박, 감격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임을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요코하마 FC의 수비 라인이죠. 상대 미드필드에서 전진 패스 한 방이면 센터백 사이 공간이 그냥 그대로 벌어지면서 속수무책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요. 수비 진영의 미숙함은 시미즈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언저리 위험 지역에서 상대 선수들에 대한 밀착 마크가 좀 미숙합니다. 압박의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거죠. 세트피스 수비 역시 확실한 볼 처리를 못하면서 박스 안에서 공이 놀아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공격력이죠. 시미즈는 티아고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골이에요. 컵데이 포함해서 6경기에서 4골입니다. 19살의 영거 스즈키까지 골맛 보면서 아주 상승세죠. 분위기가 살아난 시미즈의 공격력을 요코하마가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요코하마 FC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도쿠시마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도쿠시마. 컵대회 탈락으로 휴식기가 길었고 약 3주 만에 치른 리그 경기였던 만큼 경기 감각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상대 도쿄에 비해 우세했지만 전반 내내 단 한 개의 슈팅, 유효 슈팅도 없었어요. 경기 5분 만에 센터백 멘데스가 투박한 볼 처리로 공을 빼앗기며 실점했죠. 이게 바로 경기 감각이 떨어진 그런 실수였던 것 같아요. 후반 들어서 서서히 경기 감각을 되찾았지만 공격 전개가 너무 투박했고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도 떨어졌죠. 결국 경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단 한 개의 유효 슛에 그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비 시에는 센터백들의 뒷공간 대처 능력도 굉장히 미흡했어요. 후반전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 좀 개선돼야겠죠. 원정팀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갑작스러운 감독 사임으로 좀 뒤숭숭할 것 같았죠. 근데 공격적인 팀 컬러를 유지하며 수비적인 사간도스 상대로 2대0 완승을 얻었습니다. 대표팀에서 복귀한 오나이우와 마에다가 공격진에 배치되자 확실히 위력적이었어요. 이 두 선수가 골은 없었는데 공격 미드필더 주니어의 볼백을 전방에서 아주 마무리 슈팅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였죠. 주니어로는 중원에서 상대 볼 탈취 후 수비 맞는 행운의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했죠. 사군도스의 수비력과 박일규 골키퍼의 선방이 막혔지만 90분 내내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결국 종료 직전 오버래핑한 왼쪽 측면 수비수 와다이 감각적인 슈터링으로 추가골 기록하며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도쿠시마는 약 23일 만에 치른 리그 경기에서 확실히 경기 감각에 문제점을 드러냈죠. 수비, 공격 모두 미숙한 모습이었어요. 불안한 경기력이었죠. 반면 요코마리는 감독 사임과 상관없이 선두권다운 경기력, 그 최강 수비 자랑하는 도스 상대로도 위력적인 공격을 연출했어요. 다만 이 두 골 모두 약간 행운이 따랐던 골인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가 리그 최소 실점 팀이고 최소 실점 골키퍼였던 거 감안하면 뭐 우선 승리를 챙긴 거에 만족해야겠죠. 오나이와 마에다 여기에다가 주니어의 경기 운영까지 요코마리의 공격적인 경기력을 도쿠시마가 막아내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도쿠시마의 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가시마와 삿포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가시마. 주중 경기에 선수들을 체력 안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치카와 실바가 빠진 중원 조합은 지배력을 잃었어요. 특유의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죠. 최전방의 에버라우드는 완벽한 골 찬스를 여러 번 놓치면서 이 외국인 공격수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마가 감독 부임 이후 쉽사리 패하지 않으면서 20경기에서 단 2패만 기록 중이죠. 1위 가와사키, 4위 사간도스에게 패한 것 말고는 패배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무승부로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 부족이 심각한 거죠. 미드필드 운영은 좋지만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삿포로입니다. 리그 특정 선두를 달리던 그 로페즈가 이적으로 팀을 떠났죠. 로페즈 이적으로 공격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지난 주말 오이타를 상대로 카네코가 멀티골 터뜨리며 승리했습니다. 확실한 원톱 공격수의 부재를 제로톱 형태의 3톱으로 극복하면서 빠르게 정비한 삿포로입니다. 카네코는 그동안 로페즈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는데 전방에서 상대 수비 사이 공간을 파고들고 적극적인 몸싸움 펼치며 공격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카네크, 그 다음에 태국의 송크라시안, 아라노 이 3톱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무너뜨리는 공격 전술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8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선수단의 자신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베스트 멤버들 특히 미드필드 피추카와 실바 조합이 나선다면 가시마가 경기를 완벽히 지배할 것입니다. 삿포로가 최근 공격적인 경기력으로 상승세를 달리지만 가시마의 안정적인 미드필더 진영과의 힘싸움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 가시마가 2경기 연속 무승부로 고전했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흔들리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골 결정력이 문제죠. 삿포로는 로페즈 이타로 빠르게 공격 전술을 바꾸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습이죠. 홈경기인 만큼 가시마가 우세한 경기를 치르겠지만 주춤한 가시마를 상대로 삿포로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죠.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가시마의 승 혹은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우라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우라와 주중 원정 경기에서 체력 안발을 위해서 앞선 라운드에 비해서 무려 9명이나 선발을 교체했어요. 경기력에 다소 우려가 있었는데 밸런스가 무너진 가시아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 펼쳤고 2대0 완승을 거뒀죠. 왼쪽 측면 미드필더 유리키가 중앙으로 세도하며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요. 윤카에게 휴식을 주며 무토, 코로키, 투톱으로 나서며 좋은 호흡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코로키는 상대 수비 사이 공간 침투로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였죠.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한 골게터다운 모습이었어요. 후반 초반 윤카가 투입된 후 상대 수비가 윤카에게 쏠리자 주변 동료들에게 슈팅 찬스가 아주 많이 나왔죠. 결국 오른쪽 풀백 우가진의 중거리 슈팅과 코너킥에서 흐린 공을 시바토가 마무리하면서 2대0 완승 거뒀습니다.
원정팀 후쿠오카는 지난 주말 비셀부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 상대 미드필드 플레이에 경기 주도권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죠. 고베의 그 샘퍼, 이니에스타, 이 스페인 미드필드 조합에 마의 시기로 조합이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어쩔 수 없죠. 경기 초반 측면 크로스가 길게 넘어온 공을 센터백 라인이 걷어내지 못하면서 손쉽게 실점을 내줬고, 그래도 야나기 씨가 상대 수비수가 넘어지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는 밀렸지만 역습으로 대응하며 버텼는데, 최전방 그 멘데스의 마무리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죠. 그 벨기에 청소년 대표 출신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크로스는 측면에서 돌파 능력과 정교한 크로스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이 옆에서 이렇게 퍼 올려줘도 중앙에서 멘데스의 마무리 능력이 지금 너무 부족해요. 이게 후쿠오카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라가 지난 주중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죠. 로테이션 돌리고도 승리하면서 쇼난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어요. 이번 경기는 홈 경기죠. 베스트 멤버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골 감각이 무서운 윤카의 유력키, 코르키 등 이선 자원들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죠. 반면 후쿠오카는 최전방 멘데스의 부진이 너무 아쉬워요. 미드필더와 수비 진영은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데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만 해결된다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우라가 확실히 우세할 것입니다. 우라와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도쿄와 오이타 경기입니다. 홈팀 도쿄. 최근 경기가 많던 만큼 체력 안배 차원에서 브라질 3인방은 지난 라운드 벤치에서 시작했죠. 도쿠시마가 체력적 우세를 앞세워 도쿄를 괴롭혔는데 전반 초반 타가와가 상대 센터백 공을 가르치며 골키퍼까지 제쳐내며 선제골을 기록했죠. 이후 경기 내내 상대에게 이제 밀리며 역습 위주로 나섰는데 타가와가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날 최근 브라질 공격수들의 활약으로 주전 경쟁에서 밀렸지만 이날 경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죠. 상대 수비 뒷공간 파고드는 움직임과 발재간이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브라질 3인방에 휴식을 주면서도 연승을 이어나갈 만큼 주말 경기 대비까지 할 수 있었던 도쿄였습니다. 원정팀 오이타입니다. 가시마를 상대로 홈 연승에 도전했지만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무승부에 그쳤어요. 상대가 로테이션 돌리며 정상 전력이 아니었음에도 경기를 우세하게 가져가지 못했죠. 오이타 역시 연인 경기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대체 선수들의 기량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수비 라인도 상대 주요 선수들을 놓치면 위기를 자처했고 상대 외국인 공격수의 슈팅 정확도가 높았다면 실점하며 무너졌을 경기예요. 수비적인 부분에 안정감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당 한 골이 채 되지 않는 저조한 득점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FC 도쿄가 브라질 공격 3인방에게 휴식을 준 만큼 홈에서 다시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설 경기입니다. 타가와도 공격 진영에서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며 도쿄의 공격진이 한층 두터워졌죠. 반면 오이타는 공격, 미들, 수비 모든 진영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중 경기 오이타 역시 로테이션 돌리며 체력 안배했지만 베스트 멤버로 나선다 할지라도 최근 물이 오른 도쿄의 브라질 삼각편대 막아내기 벅차 보입니다. 이 경기 도쿄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입니다. 도쿄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쇼난과 가시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쇼난. 쇼난이 지난 주말 우라와이 공세를 막아내며 끈질긴 수비력으로 리그에서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죠. 우라와이 공세의 경기 내내 밀리며 고전했고 윤카에게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단 3개의 유효슛으로 3골을 만들어내는 아주 초효율적인 축구로 승리했죠. 경기 초반 문전 혼전 상황에서 볼 처리 못하며 실점했지만 야마다의 중거리 슛이 수비 맞고 들어갔죠. 웰링턴이 강한 전방 압박이 만들어낸 골찬스였습니다. 후반 상대 역습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추가 실점했는데 웰링턴의 헤딩골과 우코마토의 골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며 라인을 올리다 보니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골대의 행운과 탄핵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이런 뒷공간을 내주면서 대량 실점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원정팀 가시와입니다. 연패를 벗어나기 위해 홈에서 우라와 상대로 경기 초반 강한 압박을 펼치며 맞서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상대가 주전 9명이나 교체하며 로테이션 멤버로 나섰음에도 경기 운영을 못하며 끌려갔죠. 수비 조직은 상대의 작고 빠른 전방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전혀 쫓아가지 못했고 후반 들어 뒤로 물러나며 상대에게 슈팅 공간 내주며 실점했죠. 코너킥 상황에서도 정확히 볼 처리 못하면서 2골을 내주며 무너진 거예요. 허술한 수비력도 문제지만 공격 전개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최전방 로드리고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요. 공격수, 수비수 둘 다 전혀 안 되는 총체적 난국인 가시화입니다. 지난 주말 우라와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 거둔 뒤 주중 경기 휴식을 취한 쇼난이죠. 체력 안배가 가능했어요. 우라와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전방 압박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라인을 올리다 상대 역습 위기가 많았던 그런 쇼난이었죠. 가시화는 수비 공격 모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진이 깊습니다. 지난 라운드도 4백으로 시작했다가 상대에게 밀리기 시작하니 또 5백으로 전술을 바꾸는 수비 숫자를 늘렸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좀처럼 이 수비 밸런스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쇼난이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강한 압박 전술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거예요. 다만 라인을 올린 쇼난의 뒷공간을 가시아가 잘 공략한다면 균형을 맞출 수도 있죠.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쇼난의 승, 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경기는 MLS 애틀란타와 뉴욕 레드불스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애틀란타 부진이 깊어지고 있죠. 호세프 차출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레노와 로페즈가 최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4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9경기에서 17점으로 실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득점도 11득점에 그치면서 단 2승이 멈춰있죠. 약체 시카고와 몬트리올 상대로만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 라운드 뉴욕시티와의 경기도 상대 공세를 막아내기에 급급했어요. 경기 초반부터 상대 공간 패스에 고전했죠. 결국 수비에서 나가던 공이 잘리면 상대의 공간 패스 한 방에 수비 라인 무너지면 실점했죠. 공격 전개도 뜻대로 되지 않으며 단 6개의 슈팅을 시도하는데 그쳤습니다. 원정팀 뉴욕 레드불스입니다. 지난 라운드 뉴잉글랜드 상대로 3대2로 패했지만 특유의 공격적인 팀 컬러 나타내며 맞섰죠. 시즌 종료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로 이적 발표가 난 18살의 젊은 에이스 클라크가 결정한 상황에서 나름 선전한 경기였어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다가 상대 미드필드의 노련한 운영과 역습에 고전했는데 특히 수비 진영에서 이 발밑 수비의 취약점을 좀 드러내면서 무너졌죠. 그래도 3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두 골을 쫓아가며 끝까지 공격적인 운영을 선보이며 아주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공격수 크리말라가 5경기 만에 MLS 데뷔골을 터뜨렸죠. 이 선수 박스 안에서 영리한 움직임이 좀 돋보였습니다. 클라크 결장으로 이오드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는데 이오드는 이 중앙보다는 측면에서의 활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안정감은 애틀란타가 앞서 있는데 뉴욕 레드가 특유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앞서갈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 레드의 에이스 이 클라크가 빅리그 진출을 확정한 만큼 자신감도 높아졌고 주중 경기 휴식으로 체력 안배도 했죠. 여기에 최전방의 폴란드 공격수 크리말라도 MLS에 적응했습니다. 애틀란타가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차분히 나설 것 같은데 뉴욕 레드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이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공세를 아틀란타가 막아내기는 좀 벅차 보이는데 아틀란타가 최근 무승부 경기가 많았던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틀란타의 무패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캔자시티의 승, 패. 2경기는 시카고의 패. 3경기는 솔트레이크의 승, 무. 4경기는 내슈빌의 승. 5경기 시애틀의 승. 그 다음에 6경기는 산호세의 패. 7경기 포틀랜드의 무패. 8경기 요코하마 FC의 패. 9경기 도쿠시마의 패. 10경기 가시마의 승 혹은 패. 11경기 우라와의 승. 12경기 도쿄 승. 13경기 쇼난의 승, 무. 마지막 14번째 경기 애틀란타의 무패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희 26회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 분석 영상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선택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꼭 승무패뿐만이 아니더라도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프로토 승부식 또 다양하게 조합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27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